자,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엄청난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세계의 지성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한 천재의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볼 건데요. 단순히 과거의 지루한 기록을 훑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미스테리하면서도 매혹적인 그녀의 철학적 시선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라파엘로의 아주 유명한 명화 아테네의 학당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모인 54명의 천재적인 철학자와 과학자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파르메니데스 옆에서 하얀 옷을 입고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저 여성.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인공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히파티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알렉산드리아의 뮤즈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초기 삶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뮤지엄, 즉 박물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학문과 예술의 여신인 뮤즈를 모시던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신전 무세이온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냥 신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자 연구소였거든요. 히파티아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서 일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철학, 수학, 천문학을 아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엔 그녀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냥 봉투에 뮤즈에게 혹은 철학자에게라고만 써서 보내도 그리스랑 로마 전역에서 그녀에게 딱 배달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성만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미모도 엄청나서 수많은 귀족들이 줄을 서서 청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쏟아지는 프로포즈를 거절하면서 그녀가 남긴 아주 강렬하고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진리와 결혼했다. 와, 학문을 향한 그녀의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한마디에서 딱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플라톤의 머리와 아프로디테의 몸을 가진 여인. 한마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적인 두뇌에다가 고대 세계를 홀릴 만한 미모까지 다 갖췄다는 뜻이죠. 당시 대중들이 그녀를 얼마나 완벽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러러봤는지 아주 잘 요약해주는 문구입니다. 자, 다음 섹션 2, 진리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지적 무결성에 대해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히파티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합리성입니다. 물론 그녀도 당시 유행하던 신비주의 서적을 읽거나 영혼을 맑게 하는 명상을 실천하긴 했어요. 하지만 절대 종교적인 맹신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인용구를 한번 보세요. 신화는 신화고 진리는 진리다. 신화를 진리처럼 다뤄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집트의 신들을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봤던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철학, 영어로 필로소피라는 단어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합쳐진 거잖아요.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그녀의 결연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와 진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궁극의 철학자였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섹션 3, 신플라톤주의 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녀의 사상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전성기입니다.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은 세상을 이성으로 보는 완벽한 이데아와 감각으로 보는 불완전한 현실, 이렇게 딱 두 개로 쪼개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를 만든 플로티누스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단절된 두 개로 보지 않고 초월적인 일자, 즉 The One이라는 단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스펙트럼처럼 쭉 흘러나왔다는 이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물이 콸콸 넘쳐 흐르는 거대한 분수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출설인데요. 만물의 근원인 절대적인 일자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밖으로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흘러넘친 것들이 정신을 만들고 영혼을 만들고 마침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까지 만들어냈다는 우주관입니다. 히파티아는 바로 이 깊고 오묘한 철학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계승했죠. 섹션 4, 교량으로서의 수학입니다. 그녀에게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죠. 히파티아가 진행했던 신성한 대학이라는 강연들을 보면 수학과 천문학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별의 고도를 재는 아스트롤라베나 천국과 같은 기구들도 직접 발명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 수학과 천문학은 그냥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신의 영역, 즉 궁극적인 철학적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징검다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역사의 나비 효과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면서 그녀의 연구 기록들이 거의 다 잿더미가 되어 영원히 사라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처럼 15세기 바티칸 도서관 구석에서 원추곡선에 대한 그녀의 해설서 조각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게 다 뭐야 하고 실생활에 안 쓰니까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17세기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들이 타원형으로 공전한다는 걸 증명할 때 바로 이 수학적 지식이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다 불타버린 줄 알았던 고대 철학자의 연구가 몇백 년을 훌쩍 뛰어넘어 근대 천문학을 열어젖힌 셈이죠. 진짜 한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섹션 5,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만 그녀의 참혹한 결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히파티아는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중립성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에게는 정치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불씨가 되고 말았죠. 결국 안타깝게도 그녀는 주교 측에 의해 이단이라느니 마녀라느니 하는 아주 파괴적이고 끔찍한 헛소문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을 아주 건조하면서도 끔찍하게 기록합니다.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폭도들이 그녀를 기습했어요. 그녀는 교회로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에 잔혹하게 찢겼고 시신마저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이성과 합리성이 비이성적인 폭력과 집단 광기 앞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부서진 사건이었죠. 이때 그녀의 나이 불과 60세였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 종말의 상징적 사건이다. 그녀의 죽음은 그냥 한 천재의 안타까운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를 지탱했던 합리주의와 학문의 자유가 끝장나고 아주 길고 어두운 암흑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의 핵심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볼까요? 첫째,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의 최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둘째, 우주를 수학과 과학으로 이해하려 했던 선구적인 천문학자였죠. 그리고 셋째, 극단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그녀의 삶과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식이 파괴되고 합리적인 진리가 맹목적인 집단 광기에 희생될 때 과연 그 시대의 도서관 건물 하나, 사람 한 명의 목숨만 사라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 인류가 나아갈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비례의 가능성들까지 모조리 타버린 건 아닐까요? 히파티아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식의 취약성에 대해 날카로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의심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